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 쥐뿔도 없던 제가 어떻게 조선 땅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평생 책만 읽던 선비였습니다. 남들은 과거 시험에 붙어 출세기를 걷는데 저는 운이 없었는지 매번 낙방만 했지요.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솥단지에는 거미줄이 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바가지를 긁는 소리가 들려야 할 아내가 아무 소리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는 화낼 기력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읽은 글귀들이 밥을 먹여주지도 아내의 해진 치마를 기워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놈의 책장을 덮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딱 1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길을 떠나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아주 큰 장터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돈이 오가는 그곳에서 저는 가만히 앉아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지게꾼들,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양반들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죠.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장터 귀퉁이에서 한 노인이 다 깨진 옹기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저 쓰레기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쓸모없는 옹기 조각을 모아서 어디에 쓰시렵니까? 노인은 힐끗 저를 보더니 담벼락을 보수할 때 섞었으면 단단해진다며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장터에 있는 가장 큰 옹기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했죠. 주인장, 내가 당신 내 가게에서 나오는 깨진 옹기들을 싹 치워주겠소. 대신 나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옹기 몇 개만 내어주면 어떻겠소? 주인은 웬 미친놈인가 싶었겠지만 돈 안 들이고 쓰레기를 치워준다니 덥석 수락을 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깨진 옹기들을 모아 장터 인근 공터에 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친 선비라고 비웃었습니다. 글 공부하던 사람이 미쳐서 사기 그릇 조각이나 모으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큰 공사가 내려왔습니다. 한양 도성의 성곽 일부가 무너져 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데 성벽 사이를 메울 재료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흙을 섞어 쓰지만 비가 오면 자꾸 씻겨 내려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성곽 공사를 담당하는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제가 성벽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 비책이 있습니다. 관리는 코방귀를 뀌었지만 워낙 다급했던 터라 저를 공사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옹기 조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게 부수어 찰흙과 섞어 성벽 틈새에 박아넣게 했습니다. 옹기 조각의 날카로운 면들이 흙과 뒤엉켜 굳어지니 그 어떤 반죽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스며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이 광경을 본 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나라에서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며 줄을 서서 묻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포상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지혜 하나로 첫 번째 미천을 마련한 저는 이제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정보였습니다. 저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북쪽 지방에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 남쪽 지방에는 소금이 귀해졌다는 소식들을 꼼꼼히 기록했죠.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한양의 양반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온 진귀한 꽃나무를 키우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 꽃나무가 겨울만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빈손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는 산으로 올라가 흔하디흔한 볏짚과 칡넝쿨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엮어 꽃나무를 감쌀 수 있는 특수한 덮개를 만들었지요.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통하면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겹겹이 층을 낸 것이 제 노하우였습니다. 저는 이 덮개를 들고 한양에서 가장 세도가 당당한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올겨울 대감님의 귀한 꽃나무를 하나도 죽지 않게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으나 성공한다면 저에게 이 장터의 상권 하나를 맡겨주십시오. 대감은 기가 찼는지 허허 웃으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꽃나무를 감쌌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대감집의 꽃나무들은 봄이 되자마자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집 꽃나무들이 모두 얼어 죽었을 때 말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들이 제 덮개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지요. 저는 산에 널린 볏짚으로 만든 그 물건을 금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볏짚은 공짜였고 들어간 것은 제 노동력과 지혜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수중에는 만석군 부럽지 않은 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은 돈으로 땅을 사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8도의 보부상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물건이 넘치고 어느 지역에 물건이 부족한지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남 지방에 큰 비가 내려 길목이 차단되었다는 소식을 보부상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길이 뚫리기만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길목이 막히기 직전에 배를 빌려 바닷길로 소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육로가 막혔으니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이 뻔했지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소금 한 가마니가 쌀 10가마니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배를 사고 더 많은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탐욕스러운 상인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헐값에 나누어 주거나 공짜로 베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물건값이 비쌀 때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왜 공짜로 나눠주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소금을 공짜로 얻은 백성들은 저를 칭송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제 물건을 먼저 사주었습니다. 관가에서도 저를 모범적인 상인으로 대우해 주었지요. 이것이 바로 신용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자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저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이 제 성공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누명을 씌워 저를 옥에 가두고 제 재산을 모두 몰수하려 했습니다. 관가에 끌려간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제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신문을 맡은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놈, 일개 선비놈이 무슨 수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냐? 분명 백성들을 속이고 관의 물건을 가로챈 것이 분명하렸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고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제가 돈을 번 것은 재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또께서 저의 결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단 사흘 안에 사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린다면 저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또께서는 이 고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로 공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인력은 도망가니 조정에 보고할 면목이 없으시겠지요.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저는 이미 보부상들을 통해 사또의 고민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또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을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 수로를 닦게 만들겠습니다. 대신 제가 성공한다면 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락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저는 곧장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붙였지요. 내일부터 수로 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잔치를 벌일 터인데 땅을 파다가 나오는 모든 이상한 돌멩이는 제가 비싼 값에 사겠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었습니다. 수로를 파는데 이상한 돌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제 명성을 믿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곡괭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예전부터 질 좋은 수석들이 가끔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사람들의 사행심과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죠. 사람들은 돌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로를 파내려 갔지요. 그러다 보니 수로는 자연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돌 몇 개를 골라 비싼 값에 쳐주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결국 나랏돈 한 푼 쓰지 않고 수로 공사가 보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사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의 지혜에 감복한 사또는 저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저를 고을의 고문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갈 길은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을 넘어 저 멀리 청나라와의 무역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인삼이 최고 인기였는데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삼을 통째로 파는 대신 인삼의 잔뿌리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모아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을 가루로 내어 꿀과 섞고 먹기 편한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비단 상자에 담아 고급스러운 이름을 붙였지요. 대갓집 부인들에게는 미용에 좋다고 소문을 냈고 공부하는 선비들에게는 정신이 맑아진다고 홍보했습니다. 비싼 인삼 한 뿌리를 사는 것보다 이 작은 환 하나를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제 인삼환을 가져가기 위해 앞다투어 비단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앉아서 천만금을 주무르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가 채워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행차를 뒤로하고 평복 차림으로 홀로 고향 집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과연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예전 그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내가 고운 옷을 입고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내는 어떻게 지냈던 것일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왔소? 아내는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나며 남겨준 낡은 책들을 팔아 미천을 마련한 뒤 마을 부녀자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 옷감을 짜서 팔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더니 제 아내 또한 지혜로 빈손에서 일어선 것이죠. 저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마을에 큰 학교를 세우고 배고픈 이들을 위한 진율소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꽃이 핀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며 겪었던 더 기막힌 모험과 조선 팔도의 진귀한 보물들을 찾아다녔던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빈손이라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본은 주머니 속의 엽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제가 어떻게 청나라 황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청나라로 향하던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조선의 선비로서 품은 기계와 아내에게 약속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죠. 제가 청나라 국경을 넘을 때 수중에 가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인삼한 몇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종이 한지였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종이는 질이 좋지 않아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습기에 약하고 쉽게 찢어졌지요. 반면 우리 조선의 한지는 1000년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한양을 떠나기 전 전국의 이름난 지장들을 찾아다니며 가장 질기고 고운 한지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나라 황실의 화가들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선보일 계획을 세웠지요.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잠시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경에서 가장 큰 문방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황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거상 왕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저는 왕대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제가 가져온 한지 한 장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왕대인은 처음에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대청제국에도 좋은 종이가 널렸는데 조선의 작은 선비가 가져온 종이가 뭐 그리 대수겠느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사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물을 듬뿍 뿌렸습니다. 왕대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귀한 종이를 왜 망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빙그레 웃으며 젖은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보통 종이라면 진지게 찢어졌겠지만 우리 한지는 젖은 상태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팽팽하게 버텨냈습니다. 왕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젖은 종이를 햇볕에 말린 뒤 다시 그 위에 먹을 찍어 글을 썼습니다. 번짐 하나 없이 먹빛이 종이 속으로 깊게 스며드는 모습에 왕대인은 그만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비님, 이 종이를 대체 어디서 구했소? 내가 평생 종이를 만졌지만
이런 보물은 처음 보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인, 이것은 우리 조선의 혼이 담긴 종이입니다. 제가 이 종이를 대인에게 독점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왕 대인은 무엇이든 들어줄 기세였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나라 황실에서 열리는 연회에 저를 참석시켜달라고 부탁했지요. 왕 대인은 의아해했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황실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조선의 선비복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청나라의 내로라 하는 문인들과 화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한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지의 특성을 이용해 입체적인 산수화를 그려냈지요. 종이를 살짝 구기고 펴서 바위의 질감을 내고 먹의 농담을 조절해 구름의 움직임을 표현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기법에 넋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소문은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저를 직접 불러 세웠습니다. 조선의 선비여, 내가 가져온 그 신비로운 종이와 그림 솜씨가 참으로 놀랍구나.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폐하 소신은 그저 양국의 지혜가 섞여 천하를 이롭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종이는 천년을 견딥니다. 폐하의 위대한 업적을 이 종이에 기록하신다면 폐하의 명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저에게 청나라 전역에서 조선의 종이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황실 전용 인삼 공급자로 저를 임명했지요. 왕 대인은 제 파트너가 되어 주었고 저는 순식간에 청나라 무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은 단순한 장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판 것이었고 그 가치를 알아봐준 이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지요. 부자가 된 저는 이제 북경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고국 조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온 보부상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으며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 민심이 흉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손에 쥔 금은 보화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불리 먹고 있을 때 내 형제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저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나라에서 모은 재산의 절반을 털어 쌀과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수백 척의 배를 빌려 서해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조선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 저를 가로막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성공을 시기하던 조선의 권세가들이 보낸 군관들이었지요. 그들은 제가 밀무역을 한다는 죄명을 씌워 제 배들을 모두 압류하려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나으리, 이 쌀은 제가 개인적으로 번 돈으로 산 것이지만 그 목적은 굶주린 백성들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압류하신다면 백성들의 원망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군관들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당장 배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치겠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청나라 황제가 직접 써준 친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청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신표입니다. 만약 저를 해치거나 이 물건들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곧 청나라 황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양국의 외교 문제가 되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군관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으니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무사히 조선의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고을을 돌며
직접 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맡기면 탐관 오리들이 가로챌 것이 뻔했기에 제가 직접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거상이 되어 돌아와 우리를 살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해결하고 나니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규모 위조 지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 화폐가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지셨고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 탐만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저를 눈여겨보던 한 충신이 저를 임금님께 추천했습니다. 전하, 청나라 황제도 감탄케 한 지혜를 가진 선비가 지금 백성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 이 난국을 타개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궁궐에 들어가 임금님을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안색은 수척하셨습니다. 과인이 부덕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그대는 이 위조 지폐를 막을 방도가 있느냐? 저는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위조 지폐를 막는 법은 범인을 잡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조선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을 화폐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청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바로 그 한지 기술을 화폐 제조에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수한 식물즙을 섞어 종이를 만들면 빛에 비추었을 때만 나타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저에게 화폐 제조의 모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어둠의 세력들이 저를 가만둘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객을 보내 저를 암살하려 했고 제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있는 고향 집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위조 지폐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접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의 우두머리를 직접 대면하기로 한 것이죠. 과연 저는 그 거대한 어둠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조선의 경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아내는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자객들이 제 방 창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저는 등잔불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제 목전까지 다가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차가 식기 전에 한 잔 마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선비의 기계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객의 우두머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주는 금부치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클 텐데 정말 나를 죽이겠느냐? 자객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만든 특수한지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너희들이 찍어내는 가짜 돈의 품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너희 우두머리에게 가서 전해라. 죽은 선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살아있는 나는 너희를 천하 제1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이다. 제 배포에 놀란 자객들은 저를 죽이는 대신 자신들의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한양 변두리의 낡은 사찰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니 거대한 화폐 위조 공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우두머리는 놀랍게도 조정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고위관리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선비놈이 돈맛을 보더니 이제는 위조 지폐까지 손을 대려 하는구나.
저는 그 비웃음을 담담히 받아치며 제안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돈은 조잡해서 곧 들통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기술을 더한다면 임금님도 구별하지 못할 완벽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제 아내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를 이 조직의 동업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두머리는 제 제안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특수 약물이 섞인 종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종이에 섞은 약물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뜨거운 김을 쬐면 붉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굴에 머물며 수만 장의 위조 지폐를 찍어내도록 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찍어내는 모든 돈에 붉은 낙인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저는 비밀리에 전국에 퍼져 있는 저의 보부상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특수한 신호를 보내 특정 날짜에 한양의 모든 시장에서 찐 만두나 가마솥의 김을 지폐에 대보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나 싶었겠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이 피를 흘린다. 내 돈이 붉게 변했다. 시장에 풀렸던 수만 장의 위조 지폐들이 뜨거운 김을 만나자마자 시뻘겋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위조 지폐 조직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붉게 변한 지폐를 든 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꼬리는 결국 제가 있던 비밀 소굴까지 이어졌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저는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보부상 부대를 움직여 제 아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조 지폐 우두머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던 자객들을 포섭하여 그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객들 역시 돈에 매수된 자들이었기에 제가 더 큰 보상을 약속하자 쉽게 마음을 돌린 것이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임금님께서는 저를 다시 대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혜로운 선비가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위조 지폐 조직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 공로로 저에게는 막대한 포상금과 함께 정식으로 나라의 상권을 관리하는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원했던 분은 벼슬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얻은 권한을 이용해 조선 최초의 구휼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미천이 없어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성실한 청년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한 뒤에는 자신이 받은 도움의 2배를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갚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미쳤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니 장사가 되겠느냐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들은 전국 팔도에서 성공한 상인이 되어 돌아왔고 그들이 갚은 은혜는 제가 가진 그 어떤 재산보다 더 단단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선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50을 넘겼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선비가 청나라를 호령하고 조선의 경제를 주무르는 거상이 되기까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다 보면 예전 옹기 조각을 줍던 시절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평화롭던 제 노후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건너온 한 상인이었는데 그의 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 일본 상인이 가져온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물건을 이용해 어떻게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이 늙은 선비의 모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조선을 넘어 바다 건너 미지의 세계와 맞붙게 된 저의 마지막 대승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일본 상인이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어 제 앞에 내민 것은 놀랍게도 제 손바닥만한 유리거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하디흔한 물건이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구리거울인 동경만 쓰던 시절이라 얼굴이 이토록 맑고 투명하게 비치는 물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지요. 상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대인, 이것은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일본의 큰 부자들은 이 거울을 차지하기 위해 성 한 채 값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인께서 이 거울의 독점권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지요. 저는 상인의 속셈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물건이 아니라 그저 서양에서 건너온 정교한 기술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신기한 물건으로 조선의 부자들을 현혹해 막대한 부를 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내려놓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상인 양반, 이 거울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직하게 비추는 물건이구려. 내가 만약 이 거울을 마법이라 속여 판다면 내 마음속의 추함이 이 거울에 가장 먼저 비칠 텐데 어찌 그런 짓을 하겠소? 상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물건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팔아치울 사치품이 아니라 조선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열쇠로 본 것이죠. 저는 그 상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거울을 파는 대신 이 투명한 유리를 만드는 기술자를 조선으로 데려오시오. 그 기술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일본 전역에서 팔 수 있는 조선의 최고급 인삼과 비단을 헐값에 넘겨주겠소. 일본 상인은 눈을 빛내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뒤 바다 건너 기술자들이 도착했고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공방을 세워주었습니다. 조선의 모래와 석회를 섞어 유리를 만드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선에서도 맑고 투명한 유리가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으로 거울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 추위에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유리 온실을 만들고 눈이 침침한 노인들을 위한 안경을 제작했습니다. 사치품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생필품으로 유리를 보급한 것이죠. 안경을 쓰고 다시 글을 읽게 된 노학자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때 저는 제가 처음 돈을 벌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돈 한 푼 없이 태어나 나라를 먹여 살린 거상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며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부유해진 순간은 창고에 금괴가 쌓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옹기 조각을 모으고 볏짚을 엮고 유리 만드는 법을 고민하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법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나눔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배운 가장 큰 장사 미천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되었군요. 가난한 선비로 시작해 만석군이 되기까지 제 길을 지켜준 것은 책 속의 글귀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더 큰 책 속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주머니가 가볍다고 해서 꿈까지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 지혜와 가슴속에 품은 정직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상이 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작은 옹기 조각 하나에서도 기회를 발견했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큰 부를 일구시리라 믿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엽전 꾸러미 대신 세상을 밝히는 환한 지혜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로운 동반자, 늙은 선비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혹시 제가 청나라에서 만났던 그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신가요? 그 인연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되었는지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는 야담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